네, 매주 화요일 세상의 사건 그 이면을 파헤치는 승재현의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사건이 연구위원님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어떤 사건인데요? 사실 아동에 관련된 아하. 전체 부서를 저희들이 다 관장하고 있는 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고 네.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고 한 10개의 이제 장관들과 저희들 민간위원들이 이제 가지고 사실 2020년에 2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 네네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보호할 건가를 이야기했는 지가 불과 한두 달도 안 됐는데 정말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 진짜 인천의 그 형제들 그래서 이야기를 얼굴을 들 수가 하시려고. 없는데 2020년 9월 14일이었죠. 라면을 네. 끓여 먹다가 8세 아이와 10세 아이가 이제 화상을 입어서 네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10세의 형이 그 불나고 난 다음에 8세 아이를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불로 덮고 자기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몸 40%가 그게 얼마만큼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좀 지키겠다고 그러니까요. 했던 그런 진짜 너무 사건이고 이 사건이 사실 어머니가 좀 아이를 방임했던 부분도 있고 법원이 뭐 그렇게 어떻게 판단했는 이유는 있겠죠. 분명히 좀 이렇게 시설로 아이를 보내고자 했는데 법원이 그거를 원가정 보호주의를 따라서 보내지 못했고 또 학교는 비대면 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은 아동 급식 카드로 밥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국가와 사회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의식이 회복이 됐다는 기사가 잠깐 나왔었는데 사실 아직 현재까지 두 형제 네. 모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똑같이 다 이제 마음 아파서 네. 뭐 성금도 보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모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깨어나야지 사실은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게 기부금 같은 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까라는 그런 의심을 이제는 좀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안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지정기부라 그래서 지정기부를 받는 사단법인 학산나눔센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인천이고 미추홀구이기 때문에 미추홀구 구청에서 아동관리부서에서 어떤 그 지원을 요청하면 그 재단에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의결을 해서 그쪽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많은 분들이 보호자가 아닌 그 어머니가 아닌 방임을 한 어머니가 아닌 아이들에게 돈이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따를 수 있도록 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이 쓰이는 것은 치료비다. 사실 네네. 화상치료라는 게 일반 종합병원에서 없는 이유가 화상치료는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익이 남지 않는 그런 어떤 질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사실 화상전문센터에서 치료받을 때 이게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이면 사실 더 그래요. 그렇죠. 성장을 하면서 그럼요. 있기 피부 때문에. 이식도 해야 되고 네. 앞으로 정말 저는 깨어난다고 확신하고 분명히 이 네. 친구들은 건강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치료에서 이 비용이 가장 먼저 좀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모으신 돈이 한 6,900만 원 정도 되고 제가 마지막 확인했을 때 5천만 원이 더 모였네요. 그새.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저도 관심을 표명했던 사람 중에 네네.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명한 사람으로 이 돈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반드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되게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엄마가 아이들을 이제 방임하고 이제 학대했다라는 이유로 이미 이제 불구속 입건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격리시켜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드리는 말씀이 엄마라고 부모라고 다 부모가 아니에요. 격리를 시켜야 할 때 확실하게 시켜야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너무 온정주의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통 터질 때가 정말 많아요. 저도 뭐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 진짜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네. 아이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하지만 맞아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과연 본능일까? 저는 본능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모가 아이에 대한 보호, 그 보호는 관심과 배려인데 관심과 배려가 거쳐지면 그럼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아동복지법에 보면 4조 3항에 여전히 원가정 보호주의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보다는 그래도 집이 좋을 거야, 부모가 좋을 거야. 아니에요. 시설이 더 좋은 경우 훨씬 그러니까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 판사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싶은데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이라는 곳이 전인격적으로 아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뭐 이 말씀 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싫어하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표가 안 되니까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국회에서 화가 나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4세, 3세부터 선거권 줍시다. 선거권이 있으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여기에 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확충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들이 기록을 보면 2003년에 한 2,900건이던 게 지금 2018년, 그 2018년에 보면 24,600건 정도로 한 10배 정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과 인력과 지원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설이라는 곳이 그냥 단순히 어떤 아이를 데리고 있는 곳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애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이 시설이 조금 더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노력은 사실은 예산이거든요. 네네. 돈을 거기다 쏟아 부으면 사실은 시설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환경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니까 그래도 시설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부모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야기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모의 뜻이 중요해서 아이가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가의 감정이 있어서 두 가지의 감정이 있어서 나를 때리는 부모지만 나를 보호하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분리 조치를 해야 되고 제가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이제 아동정책 조정회의에서도 좀 강조했던 건데요. OECD 국가가 GDP 대비 한 2%를 아동 예산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기준으로 따지면 2018년 기준으로 한 14조 2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14조 정도가 되는데 그럼 14조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10년에 나누어서 이거를 0.8%를 보완하겠다. 그래서 매년 한 1.2조, 한 1억에서 한 1.5억 정도, 1.5조 정도를 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GDP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이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되는 거고 최소한 OECD 국가만큼 그 예산이 확보되려면 내년에라도 좀 적극적으로 올해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 예산 만들 때라도 그냥 10년 거쳐서 1년에 1조씩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산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필요한 시설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막 생각만 하면 막 울음이 나와갖고 진짜 여가부는 또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얘기 말고 이런 것들은 정말 좀 강력하게 주장할 만한 얘기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걸 좀 좀 적극적이고 오히려 또 공격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굉장히 많고요. 여성가족부 장관님도 그날 참석하셨고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참석하셨는데요.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모두의 관심 있는 문제니까 대통령이 오늘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조사 인력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부모의 부모의 뜻에 따라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좀 막고 강제적으로 아동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꼼꼼히 살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뜻도 안 되고 아이의 뜻도 안 되고 제3자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아이는 부모가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분명하게 격리를 시키는 어떤 강한 법적인 제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학교에 나오면은 선생님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고 하는데 학교를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방치가 되는 아이들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우리가 찾아낼 방법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국민들께 다 알고 계시지만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걸 좀 특별한 명칭으로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게 종래에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가정이 위기의 가정이고 어떤 아이들이 좀 이렇게 위기에 빠질 수 있느냐, 즉 정서적 방임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찾았는데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 빅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뉴노멀, 즉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빅데이터가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점에서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0 그러니까 2차 아동 복지 아동정책 기본 계획에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졌을 때 아동의 정서적 방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시적 관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 인력을 조금 아까 늘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조사 인력을 좀 늘려서 과연 비대면 상황에서 특히 기존에 갖고 있던 저희들의 어떤 위기 아동에 관련된 징표, 뭐 한 부모 가정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아이들의 질병, 그 다음에 그 재혼 가정, 물론 그런 게 다는 저는 뭐 재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다 저는 좋게 보이는 가정도 있지만 그런 어떤 기초수급과 여러 가지 결합을 했을 때 징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는 그런 어떤 행정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학교에 왔을 때는 알 수 있지만 학교에 오지 않는다면 모른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찾아가야 되는 거고 찾아가서 정말로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웃에 있는 어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몇 차례 이제 뭐 아동학대 사건이 나오고 그랬을 때 정말 의료원 어른이 딱 보고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막 남의 집 일인데 이러고 피했던 거하고는 좀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책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게 인식의 전환이고 그 인식의 전환 중에 하나가 옛날엔 때려야 학대인데 요새는 정서적으로 아이를 말하고 그 아이를 내버려두는 방임도 학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신고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이건 법원에 계시는 판사님들께 꼭 좀 부탁드리는데 이번 사건도 분명히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정으로 그러니까요. 돌아갔다는 것 때문에 좀 시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면 판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보호,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그 아이를 원가정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제대로 된 시설에 좀 아이들을 보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위험한 최선이냐 덜 위험한 차선이냐를 선택할 때 적어도 아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좀 적극적인 조치가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랑 이제 위원님이 얘기하면서 막 둘이서 막 울락그래.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요. 아이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막 펑펑 울어갖고 우리 애가 놀래갖고 저한테 와갖고 엄마 왜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나오신 김에 이건 또 완전 다른 얘기예요. 네네. 근데 분당 도박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피의자가 흉기도 갖고 있고 협박도 했다고 하는데 왜 경찰이 체포를 안 하고 그냥 놔둔 걸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 건데 형사소송법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긴급 체포를 할 때 네. 서울역에서 무차별 폭행을 했을 때 법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망갈 우려가 없는 사람을 긴급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네네. 그래서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긴급 체포가 위법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네. 발부 안 됐던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이 앞에 거는 도박하다가 3번 신고하고 그거는 뭐 이미 다 증거가 현재 없었으니까 네네. 현행범 체포 안 되고 자기가 스스로 흉기 들고 신고했는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이 도망간 게 아니고 그냥 그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 거예요. 흉기 들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도망 우려가 없으니까 긴급 체포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협박은 네. 긴급 체포 요건은 돼요. 범죄의 중대성도 되는데 이게 도망할 우려가 없어가 긴급 체포하기는 조금 어려웠고 현행범 체포도 우리 판례가 네.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현행범 체포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기다렸으면 현행범 체포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분당 경찰서에 있는 형사과장이었으면 그거 되게 고민했을 거예요. 이 사람 잡아놓으면 불법 감금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제 사실은 형사소송법의 공백 때문에 이제 풀어주는 게 됐는데 이게 조금만 더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러면 형사소송법상 이런 공백이 있을 때 과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살인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른 거를 열어놓고 좀 보자고 얘기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가해자에 대한 신병 확보는 형사소송법상의 강제 수사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가해자의 시선을 피해자의 시선으로 돌리면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거든요. 그러면 가해자가 한번 보세요. 3번의 현행범 체포하라고 신고하는 사람은 약간 옵세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집착이. 그다음에 칼을 들고 신고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 과정에서 전과 45범이라는 게 나왔고 어떻게 보면 전과 45범이 나와요? 뭐 45? 기타 등등 하면 나올 수 있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전과 45범이었고 풀어준 시간이 자정에 가까운 23시 20분이었다면 네.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면 적어도 경찰은 저는 그랬을 거예요.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야죠. 아하. 피해자에게 네. 지금 이 가해자가 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조심하라. 저녁에 꼭 시정 장치를 하시고 그 가해자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연락을 해라. 그럼 우리가 즉시 출동하겠다. 아하. 라는 그 정도는 예방 조치 해줬으면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그 정도만 했어도 이건 참 뭐 미래 과거의 일을 미래에 이제 추측하는 거니까 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안 했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저는 99%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할머니들이 문만 열어주지 않았어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왔을 때 바로 신고만 했어도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강서 PC방 사건에서도 왜 맞아요. 김성수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느냐. 경찰이. 김성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 노동자 감정 근로자에게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경찰의 제1의 임무는 범인 잡는 거 아니다. 저희들이 행정법 교과서에 범죄를 예방하는 게 경찰이 갖고 있는 제1의 임무라면 피해자 보호 차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피해자의 보호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여태까지 사실 우리가 경찰 하면은 이제 범인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그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실 보호자 보호를 보호해야 하고 되는 거죠. 네, 그게 먼저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또 말하려면 또 눈물이 나갔고 네. 아이들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네. 반드시 깨어날 겁니다.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